변동성 장세 속에서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도 그렇고 고민이 참 많은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엔 더 매수해도 더 사들여도 되는 시기라고 보시나요? 전략을 투트랙으로 해야죠. 사도 되는 종목이 있고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 있고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까 말까 고민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저는 현재 시장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하나죠. 햄릿의 명대사인데 지금 뭐 햄릿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숙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또 오히려 오피리아라는 자기 연인의 아버지를 죽이면서 그 여인도 죽고 자기도 결국은 독검에 찔려 죽는데 그때 그 햄릿이 느끼는 그런 공포 또는 햄릿의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투자자들에게 많이 있는 거죠.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그나마 괜찮죠. 근데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젊은 분들 보면 엄청난 빚을 내서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햄릿의 고민처럼 지금 투자자들이 고민이 깊어가는데 지금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뭐 선배 중고 고수들은 뭐 삼성전자 뭐 200만 원 투자해서 20만 원 벌었네. 근데 봤더니 뭐 상사가 너무 김 과장이 쪼이고 해서 더 이상 주식을 안 할 거야 하면서 스마트폰에서 증권 앱을 삭제하고 뭐 떠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또 야 3월 16일 날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네. 그러면 또 우리 박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근데 봤더니 내가 그토록 샀던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저가 메리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야 빚을 내서 지금 쪼들리고 있는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이 많이 휩싸일 텐데 지금부터 그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건요 수급의 논리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호재는 많잖아요. 그렇지만 미리 샀던 투자자들이 이 호재를 이용해서 먼저 팔죠.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시장을 앞서 나가는 투자자들은 돈을 벌게 된다는 거죠. 근데 뉴스를 따라가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되면 물릴 수가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흐름을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 한 일주 이번 주죠. 그러니까 총 10조 정도의 매수를 했는데 대부분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어요. 절반 정도로 매수를 했는데 자 그럼 외국인 기관은 왜 팔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외국인들은 지금 북한이 열병식에서 SLBM도 소개를 하고 야 북한이 봤더니 몸을 납작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데 또 바이든한테 또 반기를 드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 외국인들은 항상 먼저 약간 한 발을 빼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많이 오른 종목을 차익 실현도 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어제 오늘은 그나마 나은데 어제하고 그제는 좀 나은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선물을 대량으로 좀 많이 매도를 했다고요. 그러면 그 매도한 물량을 기관들은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LP라고 해서 뭐 유동성 조절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매도를 했고 기관들은 야 또 LP 입장에서 매수도 하고 또 매도도 하고 다음에 최근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직접 투자해 볼게 이래서 그런 직접 투자 열기가 가세가 되면서 펀드 환매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외국인 기관은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량을 좀 줄이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싸졌다는 인식의 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코스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조정이 뭐 21선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11선 언저리에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닥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이라는 거죠. 코스닥이 왜 문제냐? 주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쉽게 휘청휘청합니다. 지금 뭐 딱 차트를 보더라도 코스닥은 21선 언저리까지 내려왔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1선을 절대 추세적으로 무너뜨리게 되면 투자자들이 다들 야 이러다 조정 아닌가 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이러니까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시장의 교란자를 했던 게 바로 셀트리온 그룹 주지 않나 싶어요.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이번에 뭐 항체 치료제 이상 결과를 냈는데 결과가 싫잖아요. 일부 뭐 유의미한 데이터 그 가격이 이제 P값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P값이 0.05 이하로 나타나야 되는데 일부 뭐 50대 이상에서는 뭐 P값이 0.05 이하로 나타났지만
대부분 보면 그 이상이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치권에서 너무 게임 체인저로 부각시키는 거 아닌가? 백신이 늦어져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게요. 근데 그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이 약간 좀 주춤한다는 거죠. 특히 뭐 바이오주도 약간 좀 쉬어가고 해서 이런 문제가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매도 문제 때문에 몸살을 좀 앓고 있죠. 근데 공매도는 이전하고는 좀 양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안 들어와서 시장이 많이 안 올라갔다면 그렇다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정치권 입장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도 있고 또 내년에 대선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정치권에서는 표를 의식해서 공매도 가장 싫어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의 좋게 뭐 연기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줬을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번에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지금 풀린 돈이 이번에 뭐 비투한 게 한 근 21조 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정치권들이 발을 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는 뭐 지금 안 되겠고 금융위로 너희가 결정해 전문적인 거니까 이렇게 떠넘긴다는 거죠. 금융위에서는 야,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면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게 되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뭐 단계적으로 허용하자.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개인 큰손들한테나 도움이 되지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좋지 않자 해서 전체적인 흐름은 코스피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약간의 리스크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약간 구분해서 보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다. 뭐 이런 또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아직 완벽하게 그게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또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이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고민거리 체크해 주시죠. 네, 우리 또 MC께서 체크해 주시죠. 해서 체크를 해야 될 그런 분위기인데 나올 건 다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시장에 호재가 다 나왔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떤 호재가 나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기존에 이제 나왔을 때 좀 강하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죠. 뭐 최저임금을 2배 올린다, 또 개인당 $1,400를 지급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좀 랠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매도 세력들은 매도를 좀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부분이 시장에 약간 저해하는 그런 요소로 좀 작용하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보통 미국 시장은 보면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초반에는 그런 삐걱거리는 움직임이 한 2번 정도로 나왔어요. 이따 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움직임이 2번 정도로 나왔는데 아직 뭐 21선을 완전히 추세적으로 무너뜨린 상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지수가 지금 안 좋을 때는 단기적으로 지수는 좀 보지 말고 어떤 테마나 섹터 그리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 투자 뭐 금가옥주처럼 여겨지는 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숲을 보고 투자하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숲을 보고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나무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기 전에는 어떤 섹터나 테마 그리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렇다면 지금 호재는 다 소진이 됐는데 이제 남아있는 악재가 뭔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그렇게 이 부분도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악재가 있죠. 트럼프가 탄핵이 됐는데 혹시 이게 상원을 통과된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지지자들 극우 그 QAnon 같은 지지자들이 과격하게 행동할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감이 드는데 상원 통과는 사실은 쉽지는 않죠. 상원의 절반을 현재는 공화당이 장악하기 때문에 뭐 3분의 2가 또 찬성을 해야만 이게 통과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원 통과는 쉽지는 않다. 좀 이렇게 보시고 또 과연 바이든 취임식 때 보니까 워싱턴 뭐 2km까지는 거의 뭐 연방군이 장악을 하면서 뭐 검문 검토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 때문에 뭐 QAnon이나 이런
트럼프 지지자들이 뭐 과격하게 행동하기는 어렵고 지난 대선에도 보면 금방 뭐 저 개표하는데 뭐 점거해가지고 뭐 난리 날 것 같았지만 그런 움직임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려감이라는 이야기죠. 트럼프는 우려갑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과연 뭐 트럼프가 뭐 바이든 취임식 때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냐? 그러면 큰 고춧가루는 아니고 그냥 약간의 고춧가루, 고추장 정도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4년 후에는 내가 뭐 다시 대통령이 출마할까 이런 정도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소요 사태는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감,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북한에서 이번에 열병식 때 SLBM을 좀 선보였다는 이야기죠. 근데 SLBM을 봤더니 이번에 한 게 북극성 5시옷이라는 거죠. 지난번에는 4시옷이었는데 이번에 5시옷이었는데 보면 직경도 좀 넓어지고 길이도 좀 길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탐들을 탑재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뭐 물론 그렇게 미국을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핵잠수함을 건조를 해서 미국까지 뭐 가가지고 이걸 SLBM을 발사한다 이런 우려감도 분명히 있긴 해요. 그렇지만 기술력이 그렇게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솔레이만이나 이번에 이런 핵과학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살해됐잖아요. 뭐 무인기로 뭐 사람이 직접 공략을 안 하고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살해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분명히 그런 위협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은 못할 것이다. 다만 바이든 정부한테 우리가 협상을 좀 더 잘해보자 해가지고 어떤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이 나왔지만 뭐 이 대북 관련 리스크도 제한적일 것이다. 특히 이번에 ICBM을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협상력 증가하기 위한 그런 액션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전체가 공감하는 게 시장 금리 상승이라는 거죠.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연준이 그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이게 10개월 만에 1%가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문제라는 거죠. 그럼 투자자들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도 2% 정도 넘어섰고, 그다음 뭐 국고채 금리도 1%가 넘어섰는데, 자 이러다가 연준이 선제적으로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거 아닌가? 그럼 시장이 발작하겠지. 이걸 우려한다는 거죠. 근데 봤더니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네. 이제 이런 우려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운봉이 떨어졌어요. 오늘 운봉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는데 국채 금리는 약간 소폭 하락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 이제 앞으로는 좀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금리 부양책을 펼치면 재정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고요. 그럼 국채 발행이 많아지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럼 우리 수박 공급 많이 늘어나면 수박 가격 떨어지는 것처럼 국채 가격이 싸진다는 이야기죠. 싸면 그래도 좀 더 많은 이자를 줘야지만 이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튄다는 거죠. 그래서 국채 발행이 많아지고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국채 금리는 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겠냐 이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국채 금리가 튀게 되면 연준에서는 이걸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일드 캡이나 이런 전략을 가져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연준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2, 3월 달에 폭락이 나왔죠. 이때 어떻습니까? 갖은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사줬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1.1% 정도 올라갔다가 살짝 눌러줬다. 여기서 이제 등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는 한번 튈 수는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십시오. 특히 이제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만 좀 강해지는 것이고 나머지 규모가 큰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부분이 좀 부진하고 또 물가 압력도 좀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전 세계 국채 금리가 튀는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을 때니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부 그 연준 위원들이
야, 뭐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을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하커나 아니면 카플란 이런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말을 믿지를 말고 연준의 수장의 말을 좀 잘 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진행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2% 이상 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2%만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뭐 유동성을 축소하지는 않을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대표적인 매파 메스터 총재도 야 지금 2.5%까지는 뭐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돼도 뭐 괜찮다. 그리고 지금 일시적으로 국채 금리가 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예방 백신을 맞는 것처럼 지금 그런 백신을 맞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국채 금리가 약간 튀는 것 이런 부분은 지나치게 경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인데 미국 시장은 보통 보면 우리하고는 좀 약간 양상이 달라요. 그 차트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나스닥 지수의 차트라고요. 보시면 트럼프 취임할 때 약간의 삐걱거림은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 조정받고 1월 달에 한 번 조정받고 또 1월 달에 살짝 돌려세우고 추세를 타고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현재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바이든 취임하기 전에 나스닥 차트인데 보시면 여기서 잘 돌려세우고 지금 2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아직을 21선을 추세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설령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뭐 한 달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추세 조정으로 받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연 바이든이 취임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인프라 투자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부양책이 진행이 될 텐데 이때도 안 올라가고 21선 아래로 빠진다 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죠. 그럴 때는요 항상 20선 아래로 빠지게 되면 한번 반등은 들어오고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까지 확인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고민된 종목을 사지 말고 앞으로 올라가기만 할 종목 그런 종목을 상승 초기에서 사두면 일시적으로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눌러줬다 올라갔다 눌러줬다 이렇게 일정한 사이클을 형성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투자자들의 대부분 보면 샀던 게 뭐예요? 현대차, 뭐 삼성전자, 뭐 또 현대모비스, 뭐 LG화학 이런 종목들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뭐 급격하게 트니까 야 내가 주식 투자는 잘 못해. 대신 누구는 뭘로 돈을 얼마를 벌었다고 해. 그러니까 이름 있는 걸 사보자. 그런 애들은 뭐 빠져도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에 종목을 샀다는 이야기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고처를 근 한 8개월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사지 말라고 했지만 이후에는 눌러줄 때마다 사라. 얼마 전에 뭐 10월 달, 11월 달 때는 이제 이걸 사도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때는 상승 초기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그러니까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종목을 접근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 시장은요. 조정을 받아도 올라갈 종목은 널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대선이나 아니면 뭐 이런 좀 보궐선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정부의 또 뉴딜 정책 뭐 여러 가지가 많다고 또 안 좋으면 또 안 좋은 대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마음가짐을 올라가는 거 따라가지 말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한다면 이 주식 투자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다들 움츠러들고 있을 거예요. 고수들도 약간 움츠러들고 또 우리 처음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 주를 사더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전 국민이 주식에 대한 것을 많이 하는데 저는 걱정 없다고 봅니다. 올해 좋은 장이 들었을 것이라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금은 꽃봉오리가 약간 서리를 맞는 정도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대신 내 투자 마인드를 확고하게 만들어서 항상 바닥권에서 상승 초기에서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만 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다. 근데 지금은 당장은 쉬어가는 장세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을 싸다고 해서 공략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다가 11선에서 한번 조정받았거든요. 또 이번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서 제가 이때 행보를 할 때 그랬어요. 분명히 흔들고 갈 것이다. 그때 21선까지 내려오면 사라.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눈 감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60선
조정받으면 그때 사면 돼요. 그 전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장세에서 지수를 일단은 좀 지수 관련주는 좀 제한적으로 보시고 오히려 테마나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예. 네, 대형주는 때를 기다리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성장성이 남아있는 종목을 매수하라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또 이번 주 시장 리뷰, 다음 주 투자 전략 짚어주시죠. 자, 이번 주에는 뭐 삼성이나 기타 반도체 관련주들이 쉬어간다고요. 그렇게 되면 IT 대형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 뭐 그래서 IT 대형주를 다른 종목들을 보라. 근데 LG나 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은 일시적으로는 좀 올라갔지만 이전처럼 뭐 폭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일부 뭐 소재나 시클리컬 업종도 약간 상승을 하고 또 바이오주들도 뭐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 즉시 또 주초에는 좀 강하게 좀 올라갔다가 살짝 좀 눌러주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를 제가 잘 바라고 있잖아요. 연말부터 연초에 차차차를 잘 보자. 미래차, 자율차, 그다음 수소차, 전기차.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야 차차차 하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차차차 좋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훨씬 기억하기 쉽겠어요 하는데 자기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 누가 무엇을 물어봤대요. 아주 친한 동생이 삼성전자를 한 주로 샀다고 물어봐서 야 우리 남편이 차차차를 이야기하더라. 근데 수소차, 전기차는 생각이 나는데 자율차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차, 자율주행차를 어쨌든 잘 보시는 게 좋아요. 뭐 글로벌 기업들이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애플이나 아마존 뭐 이런 쪽에서 다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기존에 그 좀 잘 올라갔던 자율주행차 말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율주행차도 있고 자율주행차들이 또 이번에 살짝 숨고르기 나오지만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 지수보다는 테마나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잘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야 우리가 코스피가 3,000피가 넘었는데 천정이 뚫렸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야. 지금은 일각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2% 넘어서고 있고 국고채 금리 10년물도 뭐 1% 넘어지고 있어서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다가 연준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는 있다. 그리고 그런 우려감은 있지만 그걸 완벽하게 조정 추세라고 파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앞으로 인류주가 주식시장의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전략을 잘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 먼저 저는 미래차 쪽을 계속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무조건 미래차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래차에는 어떤 것이 있냐. 차차차. 네, 항상 말씀드리죠. 그 미래차 쪽에는 이 차차차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정부에서 2027년도까지 레벨 4의 완전 자율주행을 주요 고속도로에서나 진행을 하겠다 이런 출사표를 던졌죠.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차들이 뭐 보험도 가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규제도 완화를 한다고요. 그리고 마침 애플이나 뭐 또 테슬라 이런 아마존 이런 대기업들이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또 이쪽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좋아집니다. 근데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일부 종목이 한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잘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혼자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이따 잠시 후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콕콕콕 찍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전기차 쪽도 좀 잘 봐야 됩니다. 1차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1차는 테슬라가 진두주의를 했고 2차는 유럽 쪽에서 환경 규제한다 그 모멘텀으로 움직였고 3차는 이번에는 미국 내에서 자국 내에서 2차 전지를 생산한다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은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보다는 안 올라갔던 그런 종목을 노리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지난번에 삼성 SDI 에코프로 BM 이제 연말에 좀 한번 말씀드렸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 후성이나 일진 머티리얼즈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그것까지 제시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사이즈가 좀 적은 것들이 있죠. 그런 종목에서 슈팅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완전히 끝난 거 아니고 좀 사이즈가 적은 종목들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도 제가 정치 테마주들을 참 보시라고 했죠. 근데 지지난주인가요? 그 안철수하고 이재명을 보라. 근데 이재명 관련주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죠. 지금 이낙연 총리 이낙연 대표 관련주들이 이미 많이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어요. 근데 윤석열이 강해지면서 윤석열 관련주가 올라갔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관련주를 잘 보라. 왜냐하면 윤석열이 강해지면 이걸 대항마를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 등판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에 그 재판에서 결국은 무죄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 이유도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이제 내피셜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재명을 클 수 있는 싹을 잘라버리게 되면 나중에 대항마가 없잖아요. 항상 윤석열이 크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것도 가마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론 정치적인 것을 경제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삼성전자를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투자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상승 초기에 바닥권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일부가 올라갔고 또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윤석열 관련주도 움직임이 좋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중에 이게 과열이 되면 뭐 금융권에서 제재하는 그런 게 나오겠지만 그 전에 이제 이런 한마디를 해드리는 게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정책 수혜주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재고물 섬유가 일어나게 되죠. 이때 신공항 관련주들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대한항공이 최근에 한 7% 그젠가 7% 올라갔죠. 그 이유가 코로나가 잡히면서 그 기대감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본격적으로 인수를 한다고요. 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정부에서 허용을 해줬을까요? 보면 정부의 신북방 정책과 관련해서 가덕도 신공항이 주요 이슈가 된다고요.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적정성 논란을 했고, 다시 평가를 해보니 이건 좀 맞지 않다 해서 결국 이제 가덕도 쪽으로 약간 방향이 잡혀가잖아요. 가덕도의 방향이 잡혀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덕도가 성공을 못하면 상당히 좀 비난을 받겠죠. 가덕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둘이 합병을 시켜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가덕도 쪽에는 아시아나항공이나 뭐 이런 LCC 쪽, 산하 LCC 쪽을 포진시킨다면 가덕도가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보시고, 그다음에 바이든 테마 중에서는 이미 많이 올라 있으니까 많이 하지 마시고 친환경 쪽이나 아니면 마리아나 쪽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은 이따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